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공개를 안 했다더라라는 소식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보고서가 원문이 나오게 되면은 언론재단에서 보통 이제 한 6월쯤에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 내용이 어떤 게 주로 담겨 있는지 그 정기간행물 내는 그 브리핑 자료 같은 게 있어요. 그거랑 이제 보도 자료를 한 번 내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한국판 이제 번역본 보고서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보도 자료와 간행물을 안 냈고 가을에 나오는 번역본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가을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우리 촌철님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내는 보고서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이게 어쨌든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곳 자체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저널리즘 연구에 있어서 그 47개국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반적으로 이제 언론 미디어 지형이라거나 이제 언론 신뢰도에 대해서 아우를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는 곳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언론재단이 정식 조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조사기관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들이 참여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고서도 안 내게 되면 참여한 조사에 대한 그 결과를 부인하는 거니까 이게 좀 맞지 지난해도 안 않는 냈잖아요. 거죠. 예, 지난해에는 보고서는 냈는데 지난해에는 자료들을 다 내기는 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언론에 대해서 신뢰도 조사를 한 부분을 드러내고 냈다가 이제 유인촌 장관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추궁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보도자료조차 안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아무튼 그럼 보고서 내용 얼추 뭐 전해진 게 있어요? 파악된 게? 예, 지금 보고서 내용이 그래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조사 결과 나오면 뭐 저희 같은 미디어지라거나 아니면 MBC처럼 자랑하고 싶은 곳 이런 데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지 보통 이제 시민분들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기사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뭔가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한국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뉴스를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뭐 전체 31%로 나왔고 신뢰한다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조사 대상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 네, 지나갔나요? 제가 이게 바로 안 보여서 네,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이제 한국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위권에 있다더라. 요게 저 일단 빨간 나왔고요. 막대기가 한국입니까? 빨간 게 한국이고요. 예. 지금 뒤에 보면은 야, 끝에서 줄 서 있네. 네, 예. 뒤에 있는 곳들이 뭐 그리스,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예. 뭐 대략적인 순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정치 쪽에서 이제 독재가 진행 중인 국가 이렇게 지금 분류되는 나라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한국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는 그 뉴스 브랜드별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거를 언론 사별로? 네. 그러니까 언론사별로도 있지만 그 뉴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뉴스 브랜드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 참여한 분들한테 1에서 10점까지 신뢰를 많이 할수록 이제 10점에 가까운 점수를 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신뢰 그리고 5점이면은 뭐 중립 그리고 뭐 0 그 4점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불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MBC가 가장 파란색이 높죠.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거고요. MBC 속인데 왜 이렇게 주저해요? 제가 이게 숫자를 안 써놔가지고 숫자보다는 이게 경향성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역순으로 해놨거든요. 잠깐 자료를 찾느라고 주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뜻 없죠? 아, 뭐 제가 MBC에 그렇게 뭐 안 좋은 그런 게 있을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MBC, YTN, JTBC, SBS, KBS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 대해서 좀 신뢰한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그리고 좀 아래쪽에 있는 게 보통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경우에는 회색 부분이 많은 게요. 이게 불신한다라는 점수가 높다는 거거든요. 비율적으로. 근데 여기서 뭐 특이한 점은 TV조선 같은 경우는 방송사 중에서도 상당히 아랫부분에 있다. 뭐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해서 총평을 한 것도 있는데 네. 경기 침체로 주요 광고주들이 이제 주머니를 닫고 있으니 광고비 삭감하고 언론사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서 뉴스 콘텐츠 개발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고 이선균 배우 보도에서 드러난 그런 국내 유명인들에 대해서 과도한 사생활 보도가 네네. 됐고 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선정적인 뉴스가 급속하게 유통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런 진단까지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는 네. 이 개괄에 대한 보도 자료조차 내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 일맥상통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국가별 언론 신뢰도 조사 혀가 왜 이럴까요? 제가 약간 언론재단 얘기하면서 긴장을 하는 일은 잘 없는데. 네. 그 국가별 그 언론 신뢰도 조사 그리고 한국 언론사별 그 신뢰도 조사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이걸 그대로 내도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검토를 하기로 했다. 자기들이 조사해놓고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까?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표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조사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토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요.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보고서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조사 결과 이거 못 믿겠다.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평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가 대중들이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한 31%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요. 북유럽은 좀 높아 보이는데 핀란드를 비롯해서. 예. 근데 31% 똑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나라 중에 프랑스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32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영국도 36이라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건 그렇게 뭐 새삼스럽거나 막 새로운 현상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매년 좀 비슷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른바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섹터, 그러니까 언론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국회나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어떤 혐오 정서 같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그것은 때때로는 과도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건 뭐 차치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거를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미부여를 하긴 하되 또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런 현상을 비슷하게 보이는 선진 국가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프랑스, 미국, 영국과 수치가 비슷하다고 하여 언론 환경이 그들과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안 되겠고요. 하늘과 땅 차이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아무튼 그렇고 왜 그 MBC 부분을 공개 안 하느냐. 그러니까 MBC가 지금 1등을 지난해도 1등했고 올해도 1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받는 그 뉴스에서 57%. 근데 그 공개 안 하는 그 논리 중에 그 저희 제작진이 이제 발췌를 잘해줬는데 언론재단 관계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뢰도 조사 결과를 쫙 봤더니 세계 언론 자유 지수와 비교했을 때 언론 자유 지수가 저 아래 100위 이하로 떨어지는 국가들의 언론 신뢰도가 이번에는 되게 높게 나오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를 너무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배경 설명을 했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토록 이 지표가 뭔가 못 믿겠으면 앞으로 참여를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냥 언론진흥제에 참여 안 하시면 되고요. 네. 참여를 했다면 이런 한계까지 병기해서 공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좀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병기를 해가면서 공개를 해야지 예. 왜 공적 자금을 들여가지고 참여한 거를 뭐 어떤 특정 자료를 지난해처럼 뺀다라든가 MBC 부분들 혹은 예. 이번에도 뭐 전체를 공개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한다라든가 이거 자체가 난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자기들이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니까 만약에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그대로 발췌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자체 연구나 분석 같은 것도 가미를 해서 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될 일인 거죠. 어찌 본다면
짠 하고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하려니까 좀 힘든 부분도 아니 뭐 있네요. 물론 당연히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MBC예요. 결국에는 MBC가 1등을 지난해랑 올해 다 했는데 신뢰도 조사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무언가 모종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건 추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하겠습니다만 그거 아니고서는 이 비공개 기류를 설명할 다른 이유가 뭐 전 별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 이게 전례 없는 일이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2회 연속 이어진 거잖아요. 그 2회의 공통점이 MBC가 가장 신뢰받는다는 그런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이게 맞물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수치를 보면 MBC가 57%, YTN이 56%, JTBC가 55%, KBS가 51%예요. MBC의 왕관을 씌워준 결과고 MBC 구성원들은 여기에 당연히 뿌듯함을 느끼는 건 응당 당연한데요. 또 57, 56, 55 비슷비슷해요 또. 그러니까 네, 그냥 맞아요. 공개하면 됩니다. 비슷하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뭐 이게 그렇게 뭐 비공개를 할 만큼 예민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공개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예, 예. 아무튼 요 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도가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어떤 그런 불신 상황이 연출이 됐을까? 요걸 좀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만 대중들의 어떤 그 불신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고 특히 이제 언론을 포함해서 그 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어떤 불신감은 늘 있어 왔는데 그거를 뭐 계속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언론이 뭔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취재 보도 관행과 구태와 폐습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매우 잘 알아요. 이제는 정보가 워낙에 잘 유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코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이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재민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조사 결과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문 방송 이런 매체별 차이는 좀 크지만 개별 방송사나 이제 개별 신문사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흐름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오히려 MBC보다는 KBS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작년까지 2번째였는데 이제는 5위로 떨어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YTN 같은 경우도 2021, 22년까지는 1위였는데 어쨌든 좀 1위에서는 내려온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간 곳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정치권과 같이 이렇게 논란이 결부돼서 뭐 정치권 개입,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 뭐 이런 언론 탄압 논란에 있었던 곳들이 신뢰를 좀 덜한다라는 방송사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런 조사에서 좀 볼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나라별 언론 신뢰도를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북유럽 쪽은 좀 상당히 높고 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프랑스는 얼추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본다면 저는 하나의 트렌드는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정치 갈등의 정도가 언론 신뢰도 부분으로 좀 수렴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치적 갈등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대선도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뭐 지금 난리가 났던 나라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정치 갈등이 심한 나라고 여기서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수든 진보든 공이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양쪽 모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파성을 띠는 게 자기 정파성을 띠는 게 공정하다고 지금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리한데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불공정한 언론 지형을 상쇄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성을 그렇게 지금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결국은 언론 신뢰도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평가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럼요. 예. 정치 환경과 직결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전 같은 경우는. 그 북유럽은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돼 있고 좀 뭐 그냥 농을 섞어 얘기하자면 심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북유럽 가서 기자하면 좀 약간 심심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되게 부적절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좋은 사회란 얘기고. 그렇죠. 예. 근데 워낙에 우리는 이슈가 뭐 속도도 빠르고 워낙에 큰 사건이
팡팡 터지는 공간이라 네. 예, 기자하기에는 오히려 뭐 재밌는 측면도 있다 이런 뭐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신뢰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보완적으로 아까 노지민 기자가 전해 주신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나 이런 예. 것 같은 오히려 이제 신뢰도가 근데 또 떨어진다. 네. 그럼 이제 이 현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요 부분은 아마 보완적으로 요 분석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 갈등 양상에서 나타나는 정치 지형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요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론조사에서 항상 당신은 그러니까 주관적 이념 성향 조사를 하잖아요. 당신은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대선 결과나 이런 것 때도 휙휙 바뀌어버리거든요.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단계 내지 언론진흥재단이 저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보수나 진보에 대한 어떤 접근법, 요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을 그럼요. 것이다. 예, 그게 뭐 막 드라마틱한 수치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KBS도 한 51%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5등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은 언론이거든요. 그 그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으로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언론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나 추가할 게 저번에 그 출입기자단 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김치찌개 만찬이요. 네. 김치찌개 만찬. 대통령이 언론인 해외 연수를 세 자리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만약에 한다면 참고가 지금 언론재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언론재단에서 하는 그 언론인 대상 해외 연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거기에 어떻게 대해서. 되고 있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세 자리가 됐습니다. 예? 일단 진짜로? 세 자리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는 했습니다. 언론재단이. 예. 네, 지금 한 100명 정도를 지금보다 늘려서 이제 60명에서 내년에는 160명까지 이제 해외 연수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지금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뭐 예산을 그래서 어디서 끌어와서 여기에 얼마를 쓸 것이냐 이런 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일단 발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뭐 연수 프로그램 인원을 확대하는 것도 있고 신설을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신설하는 것 중에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해외 단기 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해외 단기 연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동안에 이제 언론재단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대학원이나 뭐 대학을 다니거나 연구기관에서 언론인들이 좀 역량을 키우는 걸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또는 이제 정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하거나 그리고 국제 행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취재를 연계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단기 연수 신규 개설한다고 밝힌 거는 60명을 뽑는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1, 2주 내외 기간 동안 이제 취재 분야와 관련된 컨퍼런스나 회의나 뭐 전시회, 박람회 이런 거를 개별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연수 계획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프로그램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걸 신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석 기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인 연수라는 게 뭔가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 얘기 좀 이게 해주세요. 60명에서 160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1년짜리가 있고 네. 6개월짜리가 있고 뭐 1, 2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언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당연히 1년짜리죠. 가장 길게 가는 거. 1년 동안 영미권 주로 영미권에 가서 이제 그 대학에서 저널리즘 관련 공부를 한다라든가 네. 그러면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예, 외유성도 어느 정도는 좀 포함된. 네. 근데 이게 지금 10명에서 20명으로 2배로 늘린다는 거고 그쵸. 이거는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예, 2배가 된다는 건 특히 1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짜리 연수를 10명 늘린다는 건 예산도 꽤 추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그 40대 중반 나이밖에 안 됐습니다만 아주 과거에는 정말로 언론인 연수에 대해서 말도 많았죠. 정말로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논란이 많았죠. 예. 근데 요즘은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기자들은 가서 분명히 뭐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외유적 성격도 없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자가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예. 뭐 가서 골프 치고 그런다는 기자 얘기도 전 듣고 예, 뭐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뭐 가족들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섞여 있고요. 다만 나아진 건 맞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 김치찌개 만찬 얘기할 때도 언급드렸지만 이렇게 언론인 연수를 세 자리로 늘리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김치찌개 만찬에서 선언을 하고 즉각 이게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일종의
치욕감 같은 걸 좀 느껴요, 약간. 예, 그러니까 언론인들 당신에게 당근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어라는 어떤 관점. 예, 그렇죠. 너희들이 뭐를 당근으로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어라는 관점이 그 대통령실의 관점이 이렇게 배어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근데 일종의 치욕감 같은 걸 약간 느껴요. 좀 더 예.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네. 세 자릿수로 늘었다라는 거 말고 네. 자, 그 두 분이 만약에 해외 연수를 신청을 해요. 근데 그 소속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그래서 경쟁이 경쟁이 있어요. 있죠. 경쟁이 있잖아요. 예. 바로 전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실무적인 차원까지도. 아니 예. 왜 그러냐면 예. 회사에서 찍힌 기자라면 세 자릿수가 아니라 네 자릿수로 늘려도 해외 연수로 갈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는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른바 길들이기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가 딱 요 하나의 단면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그 지점까지 이제 저는 뭐 얘기를 안 했는데 다만 그 언론사의 어떤 리더십이나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와 연동돼 있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A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예. 근데 그 A라는 언론사가 지금 완전히 어떤 하나의 코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경영진부터 저 밑에 말단까지 특정한 성향과 특정한 코드를 매우 강요하는 그런 언론사라면. 거기서 연수 후보로 선발될 수 있는 기자들의 성향이나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그런 색깔은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길들이기용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연수가.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 뭐 근데 이런 모든 언론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전문성이 있어서 가면 좋겠다라고 파악이 되거나 혹은 주요 보직 같은 것들을 잘 거쳐서 고생했으니 다녀와나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연수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네. 과거에 이제 지금에는 기업에서도 지원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 같은데 기업에서 지원하는 연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교육 기회 같은 것들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히려 언론재단 같은 경우는 그 면에서 보면은 더 투명성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과연 언론을 뭘로 보고 있는 거냐 이런 인식을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언론재단 예산이 좀 바뀐 부분들을 보면은요 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같은 거 포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깎는다거나 또 이제 저널리즘 관련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게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수 사업 늘린다고 해놓고 그럼 또 그 다음 예산은 어디서 깎을 것이냐 네. 이런 것에 대한 거는 하나도 지금 고려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개가 되어 있는 거는 없죠. 그러니까 짧게만 언급드리면 돈을 매개로 한 어떤 언론 접근 방식이 이 정부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를 매개로 해서 KBS 사장을 축출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YTN의 민영화라든가 TBS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시의회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는가의 부분에서 TBS를 길들이기를 한다라든가 또 언론인 연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해외 연수를 매우 선호하는 그 언론인들의 성향을 정확히 포착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라든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좀 그 저희 어떤 그런 정서적 반응이 있는 거죠. 예, 예. 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KBS 관련 얘기인데요. 이제 분리징수 고지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노조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KBS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질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KBS가 7월부터 분리 고지, 분리 징수 이걸 본격화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고지서를 내보낼 거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같은 경우에 뭐 관리비를 이렇게 징수하는 기관에서 수신료를 담당을 할 거다. 뭐 이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걸 할 수 있기 위한 기반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분리 납부 같은 걸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진짜로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간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 같은 것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상태로 진행을 하다가는 정말 수신료 납부에 대한 그런 추적이나 관리도 하나도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KBS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담아서 입장을 낸 거죠.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예, 또 제가 KBS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분리징수가 본격
본격화돼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고지서가 2장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한 장이었는데 전기요금하고 수신료가 따로따로 나가서 둘 다 내긴 내셔야 되죠. 지금 시민들이. 그런데 네. 아무튼 2장이 따로 나가게 되면은 수신료 안 내라는 사람이 꽤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얼마나 그게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봐야 할 것 같고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세대별로 이렇게 한 장짜리 나가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대로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그 수신료가 명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KBS 사측은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수했다. 이 아파트가 40%가 넘으니까 그 비중이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자평하고 선방했다라는 분위기를 내비칠 상황인가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분리징수는 어찌됐건 KBS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한국 언론계의 관점에서 봐도 공영방송 수신료는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고 가치가 있고 그 수신료를 잘 효과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징수 방법으로서 통합징수라는 게 그동안 잘 운영돼 왔는데 이게 네. 하루아침에 분리징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것은 어찌됐건 간에 현 경영진은 유감을 표시하고 우려를 표시하고 걱정을 표시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보수 진보를 떠난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선방했다라는 분위기를 내비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근데 일단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분리고지서가 왔는데 나 안 냈어. 그럼 어떻게 뭐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체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추징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 수신료가 미납이 되고 있는지 일단은 파악이 추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통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칠 만큼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신료 같은 경우에 이게 선택 징수랑 선택 고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분리를 하는 것뿐이지. 고지서를 하나 받던 거 2개 받아서 내야 되고 따로 내야 되고 그리고 관리비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도 또 따로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해진 부분이 오히려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이제 선택권을 부여를 한 것처럼 하면서 안 내면 이게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가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민들 중에서 나는 KBS 싫어 혹은 난 수신료 안 낼 거야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KBS가 챙겨야 됩니다. 이제 네. 앞으로 그거를 KBS가 직접 챙겨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고 비용이 투입돼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그게 그렇죠. 고민거리고 예. 그걸 강제할 방법은 수신료를 안 내겠다는 분들에게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액수도 너무 적고 그 과징금 성격으로 좀 부과되는 네. 더 추가되는 금액도 당연히 뭐 몇십 원 단위이고요. 네네, 가상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 관리를 이제는 KBS가 떠 안아야 되고 분리징수의 어떤 여파로 인하여 네. 그런 거죠. 근데 안 내겠다는 분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함부로 짐작은 못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미할 수도 있고요. 예, 이왕 어차피 내야 되는 거 내겠다. 뭐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면 내가 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정적인 작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400에서 800억 정도, 그러니까 500억 안팎이라고 하거든요. 예. 돈과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여권 추천 황근이사 이 사람이 수신료를 내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는데 이런 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홍보를 아마 KBS는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수신료 분리징수인데 꼭 내셔야 합니다라는 차원으로 하겠죠. 하겠는데 그리고 그 요즘 사실은 게 간접적으로 프로그램 끝날 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귀중한 수신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십 년 됐습니다. 네, 예, 뭐 그 그거는, 예전부터 네, 지금까지 항상 늘 해왔고 그래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아마 그런 홍보 작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국민 홍보는 필요하고요. 예, 필요하고 그걸 뭐 제가 냉소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다만 KBS를 둘러싸고 그 저널리즘 차원에서 수많은 비판들이 있고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대국민 홍보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리스크 관리나 어떤 비판론에 대한 어떤 관리를 네. 어떻게 지금 경영진이 할 것이냐. 당장 뭐 우리도 다뤘지만 고성국 박사가 지금 뭐 아침 프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사고들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KBS 내부에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홍보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방통위는 그냥 니네 알아서 해. 우리는 몰라 이러고 있는 건가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진행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그 캠페인 같은 걸 한다고 해서 KBS에 대한 인식이 개조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무슨 웅장한 음악을 깔아놓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감화가 된다거나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최근에 KBS에서 캠페인성으로 하는 무언가가 있기는 있거든요. 뭔데요? 이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걸 만들어진다는 거를 보고 뭐 하는 데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역할이 이제 어제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공지가 됐더라고요. KBS 사내에. 보면은 뭐 방송단이 주요 목표로 비관론을 넘어서 긍정적인 접근법으로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또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의제와 담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저출생 위기 극복 중심 채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걸었고 또 박민 사장이 직접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 발언이 좀 주목할 만한데 이 드라마 예능을 통해서 출산이 축복이 되고 육아가 행복이 되는 사회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지금 KBS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그런 긍정적인 인식을 좀 제고하기 위한 창구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혹시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KBS의 역할을 이런 걸 강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민들한테는 KBS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알겠습니다. 30초만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출생 위기 대응에 대해서 KBS가 적극 나서겠다라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예, 뭐 과거에도 KBS 그랬습니다. 뭐 2019년에는 뭐 예를 들면은 그게 그때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네. 100주년이었으니까 또 그런 국가적 아젠다에 좀 집중하고 KBS의 역할이 그런 거라서 저는 그거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럼. 문제는 병행해야죠, 병행.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 그러니까 합리적 비판적 문제 제기를 또 저널리즘 차원에서 꾸준히 하고 그런 거를 충실하게 병행해야 하는데 네. 과연 후자가 지금 KBS에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판국에 이걸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 그러니까 뭔가 저거 국정 홍보로만 치닫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시 문제는 안타깝습니다. 예. 균형이죠, 그죠? 네.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인식의 문제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논리대로라면 굉장히 우려스럽죠.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